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 사는 주부입니다. 처음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유튜브에서 찾고 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이 다 있나 생각하면서 항상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하면서 울고 웃고 이상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원하게 욕도 하면서 이 채널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제가 주인공이 되어 이 사연에 빠지다에 직접 글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나쁜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저는 요즘이 제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그때 공교롭게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이 두 가지 악재가 정말 저에게는 쉽지 않았던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을 모르는 척 참아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복수를 하고 지금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까지 벼랑 끝에 몰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일이 화가 나고 열이 받는 나날인데 제 이런 사연을 어디 말할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얘기하면 걱정이나 하시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해서요. 그래서 이 사연에 빠지다에 사연을 보내서 제 하소연도 하고 여러분들의 조언도 구할 겸 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깜깜한 밤인데요. 제 타자 치는 소리만 고요한 가운데 들리고 있어요. 이런 날은 정말 술이 고프네요.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부터 하루도 술을 안 마신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물론 안 그러고 싶고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너무 속상해서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편과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우선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장사를 하셨고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 맏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생활력이 강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와도 부모님은 안 계셨으니 제가 남동생과 힘을 합쳐서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요리한다고 하다가 데이기도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동생과 둘이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아무리 TV를 보고 기다려도 부모님은 오질 않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고향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1~2시나 돼서야 들어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남매만 집을 지키고 있던 셈이네요. 제 친정엄마도 그때 회상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문을 닫고 우리 남매를 돌보러 들어왔어야 했다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후회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 그런 엄마에게 괜찮다고 그 덕에 우리 남매가 이렇게 강하게 컸지 않느냐고 위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적에 여기저기 건축 일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하루 일당 받고 사는 노가다꾼은 아니고 옛날 말로 10장 정도 되는 한 팀을 맡아 건물을 올리는 일꾼이셨답니다. 간간히 목수일도 하셨고요. 그때는 아파트가 막 여기저기 지어지던 시기이니 우리 가족들은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실 뿐 금전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10장 정도면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따로 맞벌이를 하시지 않아도 우리를 잘 키우실 수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니들 아기 때가 제일 좋았어. 나는 말이야, 네 아빠에게 시집와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인 것 같다. 단 한 가지 흠이었다면 네 아빠를 자주 못 본다는 거였는데 그래도 어디서 일한다고 매번 꼬박꼬박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붙여줘서 그때는 너희들 남부럽지 않게 키웠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리 다치신 이후로 치킨집 하면서 힘들었던 거야? 그렇지. 네 아빠가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우리는 서울에 있는 커다란 아파트에서 살았을걸? 에휴, 정말이지. 그때가 너무 좋았었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버지가 짓고 있던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벅지는 철근에 찔려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친할머니에게 우리 남매를 맡기신 후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전라도 광주의 현장으로 달려가셨대요. 광주의 한 병원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처참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도 다치고 다리는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보는데 친정엄마는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다리 신경이 다치셔서 왼쪽 다리를 절게 되셨어요. 철근에 끊어진 왼쪽 허벅지 신경이 복원이 안 돼서 아버지는 을족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직업이었는데 일을 못하시게 되자 매일 우울한 표정으로 술을 드시면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를 볼까 무섭고 아버지가 다리 저는 것이 들키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아예 집에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초등학교 때니까요. 아버지가 그러고 계시니 당장 엄마가 치킨집을 열어 운영을 하시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잘 사는 쪽에 속했던 우리 집은 대번에 지하 월세방으로 바뀌었고요. 엄마가 치킨집을 차리려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2층짜리 양옥을 팔고 보증금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월세방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이 망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한참 사춘기가 온 그 시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는 아주 위태로운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밤거리를 쏘다니곤 했습니다. 그래도 가출은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거나 이상한 데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집이 싫었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하는 내 상황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엄마랑 참 많이 싸웠어요. 제 남동생 역시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PC방과 당구장 등등을 전전하느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래서 둘 다 아주 나중에 대학을 갔어요. 저는 회사 들어간 후에 야간 대학을 나왔고 제 남동생은 군대 갔다 온 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부를 미친 듯이 하더니 떡하니 4년제 서울의 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엄마랑 아버지 모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다고 하면서 아버지까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하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시겠다고 열심히 일하시다 다치고 우울의 늪에 빠져 계시다가 엄마랑 싸우고 이혼할 뻔 하신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하시는 치킨집에 다만 힘을 보태시러 출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시니 한쪽에 서서 치킨을 튀기시는 것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도 집안에 틀어박혀서 술 드시고 계신 것보다야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낫죠. 그제서야 어머니 아버지는 화해를 하셨고 아버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아버지도 여느 다른 아버지처럼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변하지 않고 부모님과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좀 오래 피우셨어요. 그러다 60대 후반쯤에 끊으셨는데 그것도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난 후 억지로 끊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전부터 저도 우리 친정엄마도 아버지께 담배 좀 끊으시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지만 좀처럼 쉽지 않으셨나 봅니다. 60대 후반에 담배를 끊고 폐암도 항암 치료를 하시며 잘 지내고 계셨어요. 그때는 초기였나 2기였나 했었는데 수술을 했고 완치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쪽 폐에 전이가 되신 거였습니다. 그걸 모른 채로 계속 치킨집 일을 하고 계셨으니 아버지가 그 기름 타는 데서 나오는 재랑 미세먼지를 얼마나 많이 마셨겠습니까? 후드를 틀어놓는다고 해도 까만 담뱃찜보다 더한 기름때가 후드에 묻는 걸 보면서 그것들이 다 아버지 폐로 들어갔겠구나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다른 쪽 폐로 전이된 것도 모른 채로 암이 완치되었다고 믿으시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신 거였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장사 잘 되는 데서 일하는 분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본인들 건강이 슬슬 갉아먹히고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치킨집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러니 만 3년을 아버지는 집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신 거죠. 아버지가 술 마시고 난동 부리시고 하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매일 폐인처럼 지내셨던 게 저는 정말 보기가 싫었다고 어른이 된 후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매우 미안해 하시더군요. 그때는 정말 우울증 말기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고 말이죠. 살아있으면 뭐하나 다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방황을 하다가 졸업한 후 무작정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고졸이긴 한데 상고나 공고를 나오지 않고 인문계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들 대학이 목표였는데 저는 목표를 잃고 방황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저는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슬퍼하고 낙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홀서빙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서 우리 가족들과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 당시 우리 치킨집이 잘 되진 않았어요. 동네 시장 안쪽에 자리한 정말 배달 중심의 작은 가게였거든요. 그리고 하도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들이 난무하다 보니 우리 치킨집은 장사가 막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네 식구 먹고 살고 그 가게 월세랑 집 월세 낼 만큼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생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배달 알바로 뛰었고요. 우리 네 식구는 그 조그만 가게 하나에 매달려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저는 우리 가게도 프랜차이즈로 바꿔보자고 부모님께 말했었죠. 제가 몇 년을 알바해서 모아둔 돈이 한 1,000만 원 되었는데 그걸로 다른 동네에 가서 아파트 단지에 치킨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 전에 시장 끝에서 했던 가게는 당연히 접었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앞에 치킨집을 오픈하고 보니 정말 주문 배달이 끊이지를 않는 거였어요. 우리 가게는 그때부터 대박이 나서 형편이 피었고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치킨집을 부모님과 함께 일구어 놓고 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사무직으로 무역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보기에는 조금 늦은 25인 나이였죠. 그래도 저는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자소서도 깨끗하게 써서 한 번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격리가 되기엔 컴퓨터에 관한 자격증도 없고 상고를 나오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저를 좀 왕따 비슷하게 돌려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일로 웬만한 괴롭힘에는 끄떡하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제가 정말 인문계 출신에 아무 자격증도 없는 초보 격리인 건 맞아요. 그래도 시켜만 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는 그만하시고 저한테 일할 걸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터넷을 검색해서라도 다 끝낼 테니까요. 아니, 어쩌다가 너 같은 애가 여기 와서 어울리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난 일 못하는 네가 싫은 게 아니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당당한 게 싫어. 그러니까 이거 내일 아침까지 다 해놔. 아니면 내가 너 과장님한테 말해서 잘라버리라고 할 테니까. 그 못된 선배 언니는 자기가 며칠 걸려야 다 할 수 있는 양의 서류를 던져주며 내일까지 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여기선 못하겠다는 말은 금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야근해서 기어코 하루 만에 그 일을 끝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악발이라고 하면서 그 끈기와 성실함은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그 후부터 선배들의 괴롭힘도 없어지고 저는 그 무역회사에서 야간 대학을 나오기까지 하며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5에 들어간 무역회사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며 30에 문턱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 나이가 30이라고 하면 노처녀라고 부르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50대 초반이니 그때는 여자들이 25살 넘으면 결혼하는 게 정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훨씬 늦은 사회 초년생이었으니 30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계속 아무도 안 사귀고 결혼 생각도 없이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안달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시장 주변에 장사하고 계신 아줌마들에게 좋은 혼잣자리 없냐고 많이도 물어보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저는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도 어머니는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근심을 돈다고 친정 어머니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제가 걱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는 입장이 되어봤지만 저는 제 아이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말이죠. 남편과 어떤 황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다 보니 저는 애들에게 자꾸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딸, 아들 두 자녀를 둔 남매맘인데요. 둘 다 아직 20대 초반이라 결혼은 안 하고 있거든요. 큰딸은 얼마 전 캐나다에 유학 가서 혼자 힘으로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혼하면서 집을 팔고 나왔는데 그때 아들이 군대에 아직 있었을 때라서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 결혼 스토리 먼저 들려드려야겠네요. 제 이야기가 좀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정말 분노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서 그런 거니까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어머니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무역회사 다니고 막 30이 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주말마다 선을 몇 번이고 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남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선자리를 주선해준 남자들은 다들 재미없는 공무원에 배 나오고 아니면 대머리고 그런 35 이후에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30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남자들한테 도매급으로 팔리듯이 결혼하기는 저는 정말 죽어도 싫었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선본 남자한테 또 딱지 났니 너? 그 남자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남자는 얼굴이 다가 아니야. 공무원이면 얼마나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오늘 선자리는 너 꼭 나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나 결혼하라는 소리 좀 그만해요. 이러다 귀에 딱지 않겠네. 오늘 선보러 안 나가요. 그런 줄 알아요. 야 선이야. 그럼 이 남자 사진이나 보고 결정해. 이제까지 봤던 사람들이랑은 좀 다를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얼른 사진 보고 나가봐. 친정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사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저를 딱 멈추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제 이상형의 남자였거든요. 저는 선물하는 엄마를 무시하고 나가려다 말고 그 사진 속의 남자를 보고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그 남자에 대해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역시 신이 나셔서는 그 남자에 대해서 줄줄 장점만 늘어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사업하고 있는데 서울에 건물이 몇 채가 있는지 몰라. 나이는 너보다 기껏해야 한두 살 많나? 그러니 얼마나 좋아. 너랑은 딱이야. 그래? 얼굴도 잘생겼는데 사업 수완도 좋대? 와, 우리 엄마가 지금 이 사람 사윗감으로 놓치기 싫구나?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남편을 만나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보니 정말 더 마음에 드는 남자였어요.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자기만 나타나면 다들 전화번호 달라고 난리였다고 그런 좀 쓸데없는 자랑을 늘어놓는 가벼운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런 단점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은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잘난 놈은 얼굴값 한다는 말이요. 그게 정말 딱 맞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연애 기간도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여자친구 사람도 많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재테크 모임. 저랑 연애하면서도 그 많은 모임들을 하나도 안 빠지고 부지런하게 다니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바심이 났어요. 하도 여자들한테서 연락이 자주 오니까 질투도 났고요. 정말 거기서 이 싹수노란 남자와 빠이빠이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두고두고 한이 되네요. 저는 남편을 졸라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얼른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바보처럼 남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먼저 결혼하자고 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은 흔쾌히 좋다더군요. 그때는 이 남자의 속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 역시 얼굴 잘나고 사업도 한다는 남자가 사윗감으로 들어온다는데 반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선우로 만난 지 6개월도 안 되었을 때니까 제가 한참 잘못 생각했죠. 적어도 1년은 사귀어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지나가나 했는데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남편에 대한 자랑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자랑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글쎄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귀었던 예전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며 그 전 여친과 저를 비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치가 좀 많이 없으시긴 했죠. 아유, 우리 아들이 아직 선 봐서 결혼할 나이는 아닌데 그 애 있잖니, 그 미국 유학 갔다 온 네 여자친구. 걔랑은 왜 헤어진 거니? 엄마는 그 애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야. 아유, 아깝게 헤어져가지고. 엄마, 여기서 지금 걔 얘기가 왜 나와요? 조용히 좀 하세요. 남편은 허둥지둥 자기 엄마의 입을 막으며 머쓱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도 참 주책 맞으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왜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그 의도를 몰랐어요. 친정 부모님들 역시 놀라서 입을 딱 다물고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급하게 손을 흔들면서 말하는 거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여자는 정말 정리 다 했고 완전히 헤어진 사람이니까요. 저 지금은 선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 딱 붙들어 매두세요. 그래. 당신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새아기가 중요하지. 전 여자친구가 뭐가 중요해? 아니 내 말은 그런 똑똑하고 잘난 여자 놔두고 선의를 며느리로 맞아야 하나 뭐 그런 말이었던 거야. 어머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말실수를 했나 봐요. 여러분 이게 말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야간대학 나왔다는 걸 깔보고 무시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저한테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라고 어머니가 한 말은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잘 알아보고 이 결혼을 하기 전에 파토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 사태는 일어나지조차 않았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밖으로 도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속이 썩어 들어갔지만 친정 부모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선한 사위의 연기를 척척 해내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말발도 좋고 사람을 홀리는 화술에 정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부모님 역시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천하의 인간 말종 같은 놈인 줄 전혀 모르고 계셨죠. 제가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하면 제 친정엄마는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어도 저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친정 부모까지 제 편이 아니고 남편에 서서 그런 남자 없다,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이런 답답한 소리들을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남자들은 같이 살아봐야 그 속을 안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연애할 때 보이지 않던 남편의 단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저는 이 인간에게 정말 실망을 하고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제가 우리 딸을 낳으면서부터 시작된 거니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네요. 제가 임신이 좀 쉽게 되었거든요. 허니문 갔다 오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임신이 쉽게 되었나 보다 하면서 제 임신을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남편만은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왜 그래? 우리 애기 가진 거 당신은 기쁘지 않아? 양가 부모님들도 다 잘 됐다고 하시는데 왜 당신만 뚱한 표정이야? 아, 난 당신이 이렇게 빨리 임신할 줄 몰랐지. 임신하면 부부관계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난 자기랑 신혼을 더 즐기고 싶었단 말이야. 처음엔 저는 남편의 말이 그냥 귀여운 투정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죠. 남편은 제가 임신 때문에 배가 나오고 거동을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슬슬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놀랍게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언급했었던 그 나쁜 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하고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몇 번이나 변명하고 제가 의심하면 화를 내면서 부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결과로는 그랬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만나던 그 여자와 정리도 하지 않고 저와 그냥 결혼을 해버렸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죠.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애 낳고 무역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안 키워주겠다고 선언하셨고 친정엄마는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을 키우면서 집안 살림까지 하게 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장담은 말뿐이었어요. 남편 역시 사업 핑계, 술 핑계, 약속 핑계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새벽에나 귀가를 하는 거였습니다. 술 마시고 와서 깽판을 부린다거나 하는 일은 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주사가 없었거든요. 대신 술을 많이 먹는 날엔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혼자 독방 육아를 하며 남편이 들어오기까지 잠도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해져 갔습니다. 애는 3시간에 한 번씩 깨서 젖 달라고 우는데 이 남편놈은 아예 들어와서도 자기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며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니 정말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여자인데요. 남편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달래보기도 하고 집안에서 술 마시라고 술도 사다 놓고 요리도 하고 남편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여전히 그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난다고 하며 그 상간녀에게 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제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냥 중간에서 제가 미친 여자가 되어갔죠. 남편은 그만큼 철저하게 선한 남편을 연기했던 거였습니다. 시댁 행사에도 꼬박꼬박 갔고 우리 친정에도 명절 때나 제사 때 매번 참석하면서 친정 부모님께도 눈도장을 찍고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계속해왔던 거죠. 그랬으니 어떤 부모님인들 남편을 의심했겠습니까? 그만큼 제 남편은 철저한 이중인격자의 사이코 같은 새끼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만행은 열불이 날 정도로 많은데요. 친정 부모님조차 저를 믿지 않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저는 히스테릭해져가는 대신 시들시들 말라갔습니다.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의지할 곳은 가끔 만나는 친구들 뿐이었죠. 친구들은 그게 사실이면 얼른 증거를 잡아서 헤어지라고 저에게 성화들을 했습니다. 바람피는 새끼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하지만 전 제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어서 애써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예전역에 인정하고 이 인간 말종 같은 새끼랑 헤어졌어야 그 지옥에서 걸어나오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바보처럼 너무 늦었네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한 여자였네요, 제가. 저는 그래도 남편에게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둘째까지 가졌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이제까지 속이고 바람 피워서 미안했다고 나한테 사과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애는 둘이 되어 저는 더 힘들어 죽겠는데도 남편은 끝없이 밖으로만 돌더군요. 그것도 그 상간녀에게 따로 오피스텔까지 얻어주면서 두 집 살림을 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던 날에도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거든요. 애들의 졸업 입학식에 남편은 항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둘째 입학식이 끝나고 저는 동네 음식점에서 아이들과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 제 남편이 톡하니 상간녀의 팔짱을 끼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둘을 보고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 두 년놈들을 볼까봐 정신없이 애들 손을 끌고 뛰쳐나왔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차마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떻게 동네에서 낯짝도 두껍게 상간녀의 팔짱을 끼고 밥을 먹으러 올 수 있을지. 나중에 애들이 잘 때 저는 남편에게 무섭게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봤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오해하는 건데 나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야. 내 말 안 믿어? 당신 남편인데? 듣기 싫어. 그놈의 비즈니스 파트너 소리. 내가 그냥 상간녀인지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 애들 눈에는 최소한 띄게 하지 말으란 말이야. 정말 미친 거야? 애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른 년 팔짱 끼고 음식점을 드나드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가 남편에게 펄펄 뛰면서 화를 냈더니 남편은 저보고 또 돌았다고 하며 정신병원에나 가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는데 저를 망상병 환자 취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일이 알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부모님들에겐 입 다물라고 남편은 저에게 협박까지 뻔뻔스럽게 일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때 정말 남편에게 학을 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남으로 살자고 애들이 어리니까 이혼은 못하지만 각방이나 쓰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좋다고 바라는 바라면서 말하더라고요. 나도 네 몸 따위엔 관심 없어. 애 낳고 펑퍼짐해진 몸에 누가 관심이라도 두는 줄 알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바람 피운다고 이렇게 화낼 시간 있으면 거울 보고 네 몸이나 갖고. 그럼 혹시 모르지. 내가 또 사랑해 줄지도. 미쳤니? 내가 날씬해지고 예전 몸매 되찾으면 너 같은 거 거들떠나 볼 줄 알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남편과 심정적으로 결별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떠났을 때 그냥 어린 애들이라도 데리고 집을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결정을 너무 후회합니다. 남편에게 미련이 남았던 건 아니고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상처받을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애들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나이였으니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혼녀의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전업주부였으니까요. 남편과 지저분한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나 어느 한 가지도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남편은 바람 피운 것을 들키자 아예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상간녀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집에는 정말 볼 일이 있을 때만 들어왔습니다. 애들은 머리가 커져서 중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왜 아빠랑 이혼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분노하며 이혼을 재촉하더라고요. 특히 딸은 제 아빠를 죽은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렀고요. 엄마, 난 이제 아빠 없는 사람이야. 난 아빠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럴 거면 왜 결혼했대? 애들은 왜 낳은 거야? 난 아빠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엄마, 아빠랑 찢어져. 구차하게 같이 살아서 뭐해? 엄마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아직 엄마는 자신이 없어. 너희들을 다 걷어서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악마 같은 네 아버지가 양육비를 줄지. 엄마는 그런 게 걱정이야. 두렵고. 때가 되면 네 아빠랑 이혼할 거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딸도 그런 말을 하며 치가 떨리도록 제 아버지를 싫어했지만 아들은 더 엇나갔습니다. 저는 특히 아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있질 않으니 아들이 보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쩌다 남편이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아버지를 밀치고 나가라는 소리를 지르니 이제는 남편도 아들이 무서운 모양인지 점점 더 집에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마치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적인 것처럼 증오하고 그 증오심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들 아버지니 남편이 너무 미워도 애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너희를 낳아준 분이야. 그러니 폭력으로 대항은 하지 마.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왜 이러고 살아? 내가 우리 집안 가장 될게. 그러니까 엄마, 제발 저 인간한테 굴복하지 마, 어? 엄마가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정신 차려야 돼. 아들이 고등학교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가 아들에게 쫓겨난 후 저와 아들이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제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한 욕도 했었지만 지면을 빌려 순화했을 거예요. 아들은 그 말을 한 후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등을 하며 제가 갖고 있던 노트북이며 값 나가는 물건들도 팔면서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본분인 공부에만 열중하기를 바랬는데 아들은 못난 제 남편 때문에 너무나 철이 일찍 들어버렸어요.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대신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업이 조금씩 기울어가면서 그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을 줬지만 점점 150만 원, 100만 원, 생활비는 이렇게 줄어들어 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고 따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애들 학원비며 먹고 살 돈은 매년 늘어나는데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제 전화를 피했습니다. 저는 돈이 걸리자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남편이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기울어지는 건 핑계고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저러는 건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10년이 넘게 허울뿐인 부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작에 그런 인간 말종과 이혼하지 그랬냐고 저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사랑보다 경제적 안정을 택했던 것 뿐입니다. 사실 애들만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면 남편은 한 푼도 위자료를 안 줄 것처럼 저를 협박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혼 도장을 찍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만약 알린다면 정말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라고 뻔뻔스럽게 저를 협박했습니다. 애들 양육권도 소송해서 빼앗을 것이고 저는 힘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주부이니 그냥 알거지로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정말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어요. 저도 어리석었죠. 좀 더 변호사를 사서 알아보기도 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결혼한 후 20년을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제가 가진 돈이 없잖아요. 다 남편 이름으로 카드로 쓰고 살았고 제 이름으로는 전에 쓰던 월급 통장 하나가 전부였는데 제가 어떻게 쉽게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인간과 파탄난 결혼 생활을 꾸역꾸역 해나갔어요. 남편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저랑 애들만 신경 쓰고 살았죠. 남편은 어차피 그 상간녀 집에서 숙식을 거의 해결하고 정말 그녀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니 말이죠.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렇게 10년을 소닥 보듯이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점점 기울어가는 것이 사실이었나 봐요. 어느 날 남편은 제가 결혼했을 때 가져온 폐물들을 옷장에서 훔쳐다가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금목걸이 세트, 다이아몬드 세트, 그리고 결혼 반지까지도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미친놈이 따로 없었어요. 제가 처음엔 남편을 추궁하면서 다시 내놓으라고 펄쩍 뛰었지만 남편놈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당신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생활비랑 애들 학원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해. 그까지 목걸이 반지 세트 따위야. 돈 들어오면 얼마든지 다시 찾아오면 되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당신 뻔뻔하다. 어떻게 내가 결혼할 때 갖고 온 폐물까지 네 맘대로 다 처분해? 얼른 그 돈 다시 내놔. 다시 다 돌려놓으라고. 이렇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평온했고 어쩌다 들어오면 그날은 대판 싸우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저는 친정아버지의 암송고를 보호자로서 듣게 된 것인데요.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치킨집에서 일을 하시다 호흡부전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저는 정말 정신없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응급실로 달려갔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알 수 없는 기계랑 호스를 주렁주렁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마르고 초라한 모습에 저는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친정아빠가 폐암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아버지의 연세는 70세가 좀 넘으신 연세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불안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그것만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암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폐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도 제 거짓말을 듣고 한시름 놓았다면서 다시 일하러 치킨집을 가셨습니다. 저는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어머니 대신에 병든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습니다. 오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아버지가 피를 토할 때마다 닦아드리고 밥도 먹여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애들도 밤낮없이 간병을 하는 저를 걱정하며 둘 다 할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공부해야 할 나이의 애들에게 할아버지를 간병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나마 두 번째 전이가 되신 후에는 3달만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초기였을 때 폐암 수술을 하신 후 혹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는 나중에야 아버지가 폐암이 전이되어서 온몸에 퍼지신 걸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로 저에게 너무나도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실 일만 생각하고 숨기는 게 좋다고 판단했는데 엄마는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훨씬 나았었다고 저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엄마도 제대로 아버지와 이별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는데 아무리 상간녀가 좋아도 그렇지 그 남편이랑 인간은 친정아버지 장례식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도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며 계속 사위의 부재를 저한테 캐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에 남편과의 별거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정말 뭔가 눈치채신 건지 저한테 끈질기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이야, 바른다로 말해라. 이번에는 나 속일 생각하지 말고. 너 이서방하고 무슨 일 있지? 무슨 일이길래 그 착한 이서방이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오지도 않아? 일은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사업차 바빠서 그래, 엄마. 지금은 우리 그냥 아버지 보내드리는 일만 신경 쓰자. 제발, 나 정말 너무 힘들어. 할머니, 우리 아빠 바람핀년이랑 골프 여행 갔어요. 하와이에 골프 치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라는 인간한테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아빠는 없어요. 그때 제 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소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했던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말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신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기절을 해 급히 링거를 맞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냐고 꾸짖었지만 딸은 외할머니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하며 이참에 친가인 시부모님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죠. 딸은 친정아버지 장례식 때 내내 남편을 성토했고 복수를 해야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역시 그 연놈들이 너무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그 연놈들한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우선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모아 남편이 그렇게 빚이 잔뜩 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상간녀랑 골프를 치러 갔다고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빚쟁이들이 분노해서 그 인간이 귀국하는 날이 언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귀국 날짜를 알려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남편을 응징하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 뒤에서 저는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인천공항에서 나오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상간녀는 명품 옷과 선글라스가 가득한 쇼핑백을 몇 개씩 들고 있었고 남편은 명품 골프 가방을 맨 채로 캐리어를 잔뜩 끌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게이트 앞에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빚쟁이들이 여러 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채까지 썼는지 건장한 덩치를 가진 남자들도 몇 명 눈에 띄더군요. 그 사람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우르르 몰려가서 멱살을 잡고 남편을 발로 차고 쥐어패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의 쇼핑백 안에 든 면세점 물건들은 몽땅 빚쟁이들에게 뺏겼고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내 돈 빌려가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골프 여행을 떠나? 에라이 미친 새끼야.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남의 돈 이렇게 펑펑 쓰고 무사할 줄 알았냐? 이거 나요. 갚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몰려와.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 이 새끼야. 내 돈 받으려고 온 거니까 나는 당당해. 얼른 신고하라고! 채권자들은 모두 우르르 몰려들어 남편을 발가벗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옷과 신발, 가방까지 모두 그 잘난 빚으로 산 것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팬티바람으로 공항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못된 상간녀년도 마찬가지로 속옷 차림으로 발가벗겨진 채 가방이며 옷이며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녀는 공항에서 이런 개망신을 당하자 남편의 등짝을 펑펑 때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제가 나타나서 그녀의 뺨을 갈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울어? 꼴 좋다 이 년놈들아. 우리 친정아버지 임종하는데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둘이서 놀러가? 내가 너희 두 년놈들 죽어도 용서 안 해. 너 같은 새끼는 고소미를 먹여야 정신을 차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옷 좀 사다 줘. 제일 싼 추리닝이라도 사다 줘. 이렇게 발가벗고 어떻게 밖으로 나가, 어? 그러게 아줌마. 제발 옷 한 벌이라도 좀 줘요. 시끄러. 닥쳐. 완전히 발가벗겨봐야 정신들이 차리지. 내가 왜 너희 년놈들의 사정을 봐줘? 여기서 한번 망신 톡톡히 당해봐. 저는 남편의 면상에 제 폐물을 판 것이며 애들 유기하고 상간녀하고 사실혼 관계로 산 거, 양육비 제대로 안 준 것들을 전부 걸어서 작성한 고소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발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울면서 붙잡는 것을 시원하게 발로 차버리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란 놈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쭈구리로 살아왔던 저의 마지막 눈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고 애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기로 공항을 나오면서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남편과 그년을 깜빵에 잡아쳐넣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고 말이죠. 지금 저는 남편과 지저분한 이혼소송 중이에요. 하지만 마음만은 정말 너무 편합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한 남편놈의 가스라이팅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정말 슬펐지만 그 이후로 친정어머니가 이젠 제 말을 믿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동안 이서방이란 이 인간의 만행을 다 듣고 나더니 이 썩을 놈을 응징해야 한다면서 펄펄 뛰셨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시댁에 전화해서 시아버지에게 따진 것은 물론이고요. 그 때문에 시댁에서도 남편의 오랜 바람길을 전부 알게 되셨죠. 시아버지는 아들을 잘못 키웠다면서 시어머니를 잡으셨고 친정엄마를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에게 걸린 고소는 취하해달라고 말이죠. 20년간 산 정이 있으니 고소는 하지 말고 합의금을 1억 줄 테니 깨끗하게 이혼해달라고 친정엄마와 저를 회유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아들, 딸과 제가 받은 상처와 손해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서 반론하니 아무리 아버님이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셨죠. 게다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남편은 시댁에 알리지도 않고 상간녀랑 여행을 가버린 것이었으니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는 정말 죄송함에 몸둘 바를 몰라 하셨어요. 친정어머니께 사과를 드리며 두 손 모아 비셨습니다. 사부인, 제 아들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부고 소식은 정말 듣지 못했어요. 들었으면 당장 달려갔겠죠. 우리 애들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마당에 누굴 용서합니까? 그리고 사돈이 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서방 그 잡놈한테 사과받고 싶고 우리 딸 데려가서 20년간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딴 년하고 살림까지 차리고 살았는데 사돈어른 같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친정엄마는 남편을 불러오라면서 날뛰셨고 저 역시 시아버지의 사과는 받지 않고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어서 남편은 사기죄로 콩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통쾌한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서 지금 약을 먹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것도 정말 저는 시원하기가 이를 데 없네요. 그동안 제가 미친년이라면서 남편의 바람길을 믿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이제야 아들의 실체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미친 남편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사이다를 드렸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마침 이 글을 쓰면서 후련한 기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어딘가에서 살고 계신다는 30대 후반의 여성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사연자분의 결혼 생활이 담겨있다는 이번 이야기,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오후에 한 편씩 틀어놓는 게 어느새 저의 습관이 되었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사연을 접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얻어가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연 신청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편과 3년이란 기간을 연애했어요. 햇수로 4년이었던 만남의 기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었기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애정이 깊다고 생각했죠. 만나던 기간 도중에 1년은 사정이 있어서 장거리 연애를 했었네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볼 순 없었지만 그럼에도 관계가 돈독한 것은 변함이 없었기에 오히려 장거리 연애 기간이 결혼으로의 발판이 되어주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치 않는 사랑이라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친정 본가가 아주 먼 지방이에요. 대학을 서울 소재의 학교로 합격하면서 20살에 상경을 했고요.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폭이 좁아서 대학 졸업 후에 그대로 서울에 남았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자취생이었고요. 그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죠. 저의 자취방에서 데이트도 자주 했었어요. 참고로 시댁은 위치가 서울과 아주 근접한 경기도고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는 서울이었지만 자기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신입사원 시절에 회사에서 적응을 못하고 무척 힘들어했었고요. 마음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연애를 하려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힘이 되어줬죠. 또한 남편은 오래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인이 박혀버린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그랬었기에 설마 결혼하고 나서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지만 어떻게 평탄하고 신뢰가 가득했던 연애를 저와 3년 넘게 했던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망쳐질 수 있었던 걸까요? 억울하고 황당할 지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 결혼 생활을 무슨 수로 오래 이어가는 건지 나중엔 신기해지더군요. 우선 제가 간과하고 놓쳤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집에 꼭 가봐야 한다는 결혼 선배님들의 주옥 같은 충고를 저에게 적용하지 않았었단 점입니다. 제가 그걸 못 해봤어요. 시댁의 가풍이란 걸 몰랐죠. 연애하는 동안 굳이 제가 만나는 사람의 부모님과 안면 트고 지내는 불편한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시기에는 시댁이 바빴어요. 남편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겐 시어머니시죠? 그분이 저랑 남편이 연애하던 당시에 건강이 확 나빠지셔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고 끝내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항상 시간과 여유가 없으셨던 걸로 알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금쪽 같은 아들의 연애에 간섭을 하셨을 테지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저는 시댁과 결혼 전에는 접점이 없었고요. 솔직히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긴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채가다니 아주 대단하고 대범한 아가씨네. 아주 수지 맞았어. 목소리 자체는 나긋한 느낌인데 말투며 그 내용은 톡톡 쏘는 느낌이라서 제가 영문을 모르고 말려들었죠. 언뜻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별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초장부터 아들 자랑을 하시는 것에 저는 애써 자식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합리화를 했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비단 당신의 아들을 추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깎아내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상견례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저한테 왜 이렇게 가족들하고 살갑지 못하고 애교가 없냐면서 자기 친가족과 그럴 정도라면 결혼 후에 자기 남편과 시댁에는 얼마나 딱딱하게 굴지 걱정된다고 긴 한숨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런 말씀에 당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계속 어색하게 웃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는 사근사근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곱씹지 않으면 제 욕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정말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만만하고 하찮게 느껴지셨나 봐요. 근데 어쩜 그렇게 발랑 까졌을까? 생긴 것만 보면 수수하니 재미도 멋대가리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래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는 건가 봐. 어떻게 우리 아들을 꼬여냈네? 우리 아들이 그간 외박할 때마다 만난 게 너잖아? 자기 사는 집으로 우리 아들을 수도 없이 불러들였다니. 쑥맥인 우리 아들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게잖아. 아유, 아들 간수 못한 내가 잘못이지. 내가 돌아가신 시엄니 간호하는 것만 아니었어도, 그 마지막 시집살이의 끝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리 아들 곁에 착 붙어서 발랑 까진 여자는 못 만나게 막았을 텐데. 그럼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멋대로 유혹하고 오빠는 바보같이 저한테 넘어와서 결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넌 뭘 또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니? 청첩장인 그 다 마른 마당에 내가 너 이제 와서 반대하기라도 할까봐? 나 그렇게 자비 없는 사람 아니야. 그렇다면 왜 쓸데없는 소리는 저한테 자꾸 하시는 거냐고 마음 같아선 확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 어차피 나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시작부터 단추 이상하게 끼우고 싶지 않았어요. 박수도 손이 맞아야 쳐지는 법인데 남편한테는 발랑 까졌다느니 하는 소리 조금도 안 하시면서 저한테는 여자가 어떻게 정조관념이 없냐, 이래서 요즘 여자들은 정신머리가 글렀다는 말씀을 어찌나 쉽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연애 기간 동안 대두된 적 한 번도 없었던 시어머니의 존재 때문에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으나 어쨌거나 남편하고 둘이서 잘 지낸다면 다른 요소가 대수랴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둘이 살림 차리고 가정 꾸려서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발언으로 저를 짜증나게 하시든 말든 저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와닿진 않았죠. 아들 빼앗겨서 열받으셨나 보다. 난 학창시절엔 학교 생활에 너무 빠져 지내느라 또 공부하느라 집에서 마음이 동떨어져 있던 아이였고 대학교 진학하자마자 멀리 떨어져 살았으니 가족들하고 애틋하고 끈끈한 게 부족하지만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가족이란 동지를 한 번도 떠나서 살아본 적 없으니까 얼마나 사이가 친밀하겠어. 이런 점은 내가 이해를 해야지. 시어머니는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누나인 제 시누이랑도 무척 사이가 각별해 보였거든요. 시누이는 말할 때 보면 마치 이영애 같아요. 목소리랑 표정이 단아하고 조용조용한 게 정말 배우 이영애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그 말에 가시가 있어요. 내가 남동생이랑 그다지 각별하지 않은 누나라서 결혼한다는 것에 별 생각은 안 드는데 왠지 내 남동생이 자기보다 너무 급이 떨어지는 사람을 데려온 것 같아서 이건 참 마음이 조금 복잡하네. 갑자기 내 남동생 놈한테 동정심이 간다고나 할까. 아무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나랑은 안 맞을 것 같긴 하지만. 말하는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는데 목소리랑 표정만 보면 마치 평화협정문 읽는 줄 알았을 거예요. 뭐 이딴 특이한 모녀가 다 있지 싶었네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 엄마, 자기 누나랑 스타일이 정반대인 사람이라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하고 제가 잘 안 맞더라고요. 제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해봤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었나 봐요. 동거를 해보았던 것도 아니건만 뭐가 그렇게 한 공간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걸까요? 깨볶고 꿀이 떨어졌어야 맞을 신혼 때부터 저는 남편과 생활 방식이 잘 안 맞아서 진땀을 뺐어요. 남자들은 원래 집안일에 취약한가요? 화장실을 쓰고 나올 때 왜 생각 없이 나올까요? 컴퓨터는 그렇게 잘 만지면서 세탁기 돌리는 법 하나를 터득 못하겠다고 드러눕는 건 무슨 경우였을까요? 여기까진 그렇다 치는데 빨래 개는 것도 게을러서 안 하더군요. 어차피 입어야 할 옷이고 써야 할 수건들이면 건조대에 그냥 둔 채로 개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남편의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요리를 잘하기를 하나요? 설거지를 해주길 바라나요? 맡아서 하는 거라곤 쓰레기 버리고 오는 것밖에 없었고요. 화장실 청소라도 하는 날에는 나 같은 남편 또 없다는 생색을 얼마나 냈는지 모릅니다.
애도 아니고 왜 제가 어르고 달래가면서 집안이라는 것에 참여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성인 남성인데도 애를 키우는 기분이 들어서 망연자실했죠. 연애 때랑은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왜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지 그제야 깨달았네요. 빨래 바구니에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돌리라는 청소기도 안 돌려놨길래 제가 그때 너무 짜증나서 크게 화를 냈더니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내가 그런 거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결혼한 줄 아냐고. 난 바깥일 하는 남자고 집에 와선 편하게 쉬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란 말이야.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네 눈엔 안 보여? 아니, 누가 보면 혼자 사회생활 하는 줄 알았겠어요. 미래 대비하자면서 결혼하자마자 열심히 같이 돈 모았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일 다니고 있었어요. 근무 시간도 연봉도 물론 남편 쪽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안일이 저한테 전가된다는 건 너무 불리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남편은 치사하게 엄마 찬스를 사용했어요. 남편이 헛소리할 때마다 제가 맞는 말로 조목조목 반박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튿날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울면을, 내가 울면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나의 이 마음이 변하는 일 없도록 우리 아들한테 잘해. 난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내가 시집살이를 환장하게 겪어본 사람이라 이걸 내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울 며느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알았지? 솔직히 속으로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매번 생각했었는데 차마 입 밖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저도 친정집이 가까웠다면 제가 의지할 때가 있었을까 싶어서 괜히 서운하고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삐거덕거렸던 결혼 생활을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힘들었는데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시기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결단코 그렇게 빠른 임신을 할 생각은 없었건만 아니랬던 제 잘못이겠죠. 저는 두고두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 시기에 임신이 안 됐다면 과연 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했을까? 그런 가정을 해봤을 때 회의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임신이 아니었다면 전 어쩌면 이른 이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물은 엎질러져 있었고 제 뱃속의 생명은 나날이 자라나고 있었죠. 옳게, 아이는 늦게 가질 거라고 아직은 생각 없다고 그렇게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더니 덜컥 애를 가져버렸구나? 우리 엄마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옳게는 전형적인 부뚜막에 올라가는 얌전한 고양이라 그러셨거든. 우리 엄마 사람 정확히 보셨지? 나야말로 결혼 생활 느긋하게 즐기고 임신은 천천히 하는 사람이고 내 말은 내가 지키는 사람이라 올케가 덜컥 임신한 거 보니까 내 조카가 생긴다니 기쁜 마음 반, 올케가 가짠고 우스운 마음 반 이런 것 같아. 아무튼 임신 축하해. 순산까지 파이팅이야? 저한테 조곤조곤하게 짓거렸던 시누이,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닌가요? 갑작스럽게 임신해서 놀란 건 당연하고 입덧 때문에 안색 파리한 사람 앞에서 굳이 저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할 건 뭔가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 속을 잘도 뒤집어놨죠. 저는 학교도 다 공학으로 나왔고 대학도 전공이 남자가 많았던 데다가 회사에서도 부서에 남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만의 그 미묘한 돌려서 헐뜯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기류에 미숙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그런 것에 도 같아서 사람을 살살 약올리고 상처내는 것에 능숙한 종자들이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죠. 상대방은 차분히 조용히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화를 내면 왠지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잔뜩 화만 나서는 그냥 혼자 씩씩거리는 게 다였어요. 답답한 등신이었네요. 제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좀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예뻐해주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반찬 보내주시고 산부인과 진료 다녀왔냐고 꼬박꼬박 체크해주신 게 다였네요. 저보단 제 뱃속 생명이 중요하셨겠죠. 저를 살살 돌려가시는 모습만 보다가 저를 좀 챙겨주시는 것 같으니까 제 마음이 또 팔랑거렸어요. 임신 막 달 가까워서 회사에 휴직 깨내고 집안일 하다가 배가 뭉쳐서 제가 쓰러졌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화를 내셨어요. 물걸레질 진작에 네가 안 하고 왜 만삭 임산부가 하게 됐냐면서요. 초라하게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감동했었네요.
저는 고작 그런 정도의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도 마음이 풀려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제 외로움을 달래줬던 남편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결혼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아기 낳고 정신없이 육아하던 와중에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됐죠. 새벽에 아기가 자다 말고 깨서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서 아기 좀 봐달라고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귀가 달려있는데 아기 우는 소리는 희한하게 저만 잘 듣더군요. 남편은 새벽에 아기가 울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잘 자는 사람이었어요. 늘 제가 아기를 달래줬으나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딱 한 번만 아기 좀 봐달라고 간절히 말을 했는데 눈을 뜬 남편이 어떻게 했던 줄 아시나요? 확 짜증을 냈어요. 애 돌보는 건 네 몫이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애먼 사람을 깨우냐고, 욕까지 중얼거리면서 베개 챙겨서는 거실로 나가더군요. 저는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아기 침대로 가서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힘겹게 달랬어요. 너무 서러워서 울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에 누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 시간에 과연 누굴까 싶어서 휴대폰을 확인했죠. 그냥 남자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고 있었는데 이상한 촉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러자 단박에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발음으로 웬 여자가 자기야, 자고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간만에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더니 자기가 생각나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그 여자는 정확히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 제 신세가 미친 듯이 처량하게 느껴지면서 몸살 기운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 거실로 달려나가서 소파 위에서 자고 있던 남편한테 휴대폰 집어던지고 난리 쳤습니다. 저보고 미쳤냐고 묻던 남편은 주워든 자기 휴대폰을 확인하곤 낯빛이 창백해졌죠. 변명할 거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랑 미친놈은 정말 변명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원래 남자들은 다 그래. 와이프가 임신해서 예민해져 있으면 밖으로 나돌게 될 수밖에 없어. 남자가 원래 그렇다니까. 나도 그냥 일반적인 남자였을 뿐이야. 그 여자랑은 진지한 관계 아니었고 너무 심심해서 잠깐 만나봤어. 그 개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던 줄 몰라요. 왜 이딴 남자의 아이를 낳아줬을까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 웃음 짓는 아기를 보면 억장이 무너졌죠. 이 어린 생명에게서 아빠란 존재를 제가 빼앗긴 미안하단 생각이 좀 들었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못 이긴 척 넘어가주고 말았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의 번호며 주고받았던 모든 내역도 다 삭제하더군요. 저한테 충성하면서 살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남편의 간청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제품의 자식을 위해서 섣불리 감정적으로 남편을 내치는 선택을 하면 안 될 것도 같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음을 은유적으로 시어머니께 털어놨었어요. 그렇게 해야 당신의 아들이 내게 죄를 지었고 나는 그걸 한번 용서해줬다는 걸 남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얕잡아 보시는 그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셨으면 하고 바랐고요. 하지만 제가 등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척을 하시며 남편의 만행을 덮으셨고 저에게 육아는 물론이고 남편 내조를 꼼꼼하게 잘해야 한다면서 잔소리만 더욱 늘어놓으셨어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법이고 서로의 치부 하나씩은 주고받게 되는데 초장부터 너그럽지 못한 처사를 보이진 않을 거라고 믿는다. 오라들한테 삐친 거 있다고 밥상 제대로 안 차려내는 건 아니겠지? 오라들은 옛날부터 밥심으로 움직이는 애라서 늘 든든하게 먹어야 돼. 허투루 내조하는 건 아닌지 내가 지켜볼 거야.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도 남을 일이었죠. 저한텐 빈말로나마 저 걱정하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해주셨던 게 시어머니셨죠. 은근하게 사람 목을 조여오는 시어머니도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시누이도 전부 다 지긋지긋했죠. 시간이 갈수록 그건 더 그렇게 됐어요. 남편을 향한 신뢰 따위는 진작에 놓아버린 부부관계였고 사이에 있는 아들의 존재 하나만 의지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상이 또 금세 익숙해지더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을 저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모양인지 또다시 바람을 피웠고 저한테 그걸 걸렸습니다. 예전엔 연상녀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엔 나이가 훨씬 어린 연하더군요. 가리지 않고 만나는 짐승 같아서 역겨웠고 우스웠어요. 연애 기간 동안에 장거리 만남을 이어간 적도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그 기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바람은 정신병이라고 하던데 이런 사람이 결혼 후에만 바람을 피웠다기보단 애초에 바람기가 강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도가 높겠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연애 기간 동안 눈치채지 못한 제가 등신이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을 두고서는 결혼할 만큼 신뢰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아이까지 낳았다니 제가 얼마나 순진했었나를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합니다. 더욱 비참했던 것은 남편이 자기 바람을 저한테 들키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당장 헤어지겠다고 저한테 비는 게 아니라 그 여자랑 정리해야 한다는 상황에 닥쳤다는 것에 난감해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 여자랑 아주 잘 만나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 모습에 너무 기가 막혀서 너는 네 자식 생각도 안 하냐고, 아이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도 아이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랑 여자 사랑하는 거랑은 감정이 다르대요. 아이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 끝까지 차오는 그럼 나는? 이라는 질문을 삼켰어요. 솟아오른 눈물과 함께 삼켜내고는 어디 고민 상담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었네요. 연애 기간과 결혼 몇 년 차인지 아이가 몇 살인지까지 적고 남편이 어떤 상대랑 바람이 났다고 글을 올렸더니 댓글들이 1시간 만에 수십 개가 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해야 좋을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참고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혼하지 말라는 여론이 컸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방향이었기에 그 의견들을 정독했었어요. 이혼하지 말라는 의견의 주된 요지는 이러했죠. 어차피 이혼해줘봤자 그 년놈들한테만 좋은 일이 될 거래요. 아이 데리고 제가 물러나면 그 년놈들만 행복하게 재혼해서 새 인생 살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취급하고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낫다고들 저한테 의견을 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제가 누구 좋으라고 단박에 이혼을 해주나요? 제가 남편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년이랑 어디 지지고 볶고 잘해봐. 그럴수록 네가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만 쌓여갈 테니까. 그리고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면 하는 거야. 너한텐 선택권 없어. 그러자 남편이 몹시 당황하더군요. 이혼은 하기 싫으면서도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으면서도 어쩔 줄을 모르는 게 당시 남편의 심경이었죠. 갈팡질팡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남편의 마음에는 아주 불이 붙었던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한 거라서 금기가 너무 달콤해 보인다잖아요. 그런 원리였네요. 제가 대놓고 너희는 결혼 못해 라고 말을 한 셈이었으니 갑자기 남편은 그 여자랑 더 애절해졌던 것이죠. 참고로 그 여자는 사회초년생이었는데요. 집이 가난한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했거든요. 불우한 집구석을 지닌 사람이니까 제 남편 같은 남자한테도 설렜던 것이겠죠. 상대가 유부남이거나 말거나 그건 그 여자한테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제가 딱 한 차례 그 여자랑 짧게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직접 물어봤었죠. 내 남편을 많이 사랑하냐고요. 내가 남편이랑 헤어지면 그쪽이 내 남편과 바로 결혼이라도 할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유유상종이라더니만 진짜 수치를 모르는 남편과 어울리는 철면피였어요. 저는 대답할 의무 없으니까 대답 안 해줬었고요. 가뜩이나 머리 아픈 와중에 큰일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제 친정엄마의 암 재발 소식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암에 걸리셨다가 이겨내셨었고 완치 판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시 암 때문에 고생하게 되실 줄은 몰랐어요. 친정엄마는 치료를 위해 상경하셨어요.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제가 엄마를 들여다보며 병원에 붙어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나마 오래 떨어져 산 세월을 만회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의료기술을 가진 대형 병원인데 그곳에서 그러더라고요. 보호자분들께서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친정 식구들은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저 또한 동의를 했고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며 친정엄마의 수명이 하루라도 더 연장될 수 있길 바라며 그렇게 투병이 이어졌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 남편은 자기 장모가 생과 사를 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놀아놨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제 친정엄마 소식 듣고 나서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얼른 위로해주길래 살짝 기대도 했었어요. 남편이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그 여자 따윈 버리고 사랑 노름인지 하는 거 저버리고 저와 아이에게 다시 온전히 와줄 거라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틈을 타서 남편은 제대로 자유를 만끽했죠. 나머지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엄마 간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저를 힐난하셨습니다. 지 엄마만 챙길 줄 아네. 어차피 가망도 없다면서 왜 저렇게 용을 써? 애는 우리가 보겠다니깐 그것도 거절하고.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 밥은 잘 차려주나 몰라. 저 들으랍시고 그 나긋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피가 거꾸로 솟기도 했지만 입에서는 허탈한 미소가 지어졌네요. 그놈의 우리 아들 밥상 타령은 결혼 직후부터 내내 들어왔으니까요. 자기 아들 밥 잘 먹는지 아닌지는 왜 그렇게 관심 가지고 따져대셨을까요? 결혼해서 애까지 본 자기 아들을 여태까지 치마폭에 싸고 도는 시어머니,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한 가지 동정심이라는 게 시어머니를 향해 발동이 되었다면 그건 그분이 지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려온 분이시라는 걸 들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마지막 간병수발까지 들며 지독한 시집살이의 굴레에 갇혀 사신 분이라고 했으니까요. 당하고 사신 것밖에 없으니 자식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셨을 테고 저라는 며느리의 존재가 탐탁지 않으셨겠죠. 당신께선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부당한 취급만 받고 사셨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미워하시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건 아니었죠.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께 남편이 또 바람났다는 것을 이번에야말로 정확히 폭로하고 다 엎어드리고 싶었으나 남편이 자기 가족한테 비밀로 해달라 그랬어요. 어차피 너 나랑 이혼 안 해준다면서. 그럼 서로가 비밀 지키는 게 좋은 거잖아. 우리 가족한테 말하지 말아주라. 그럼 네가 말한 대로 충실하게 너한테 돈이나 벌어다 바치는 기계가 되어줄 테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고 전 받아들였죠. 그렇기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까내리셔도 저는 묵묵부답이었네요. 하지만 이 기이한 형태는 얼마 못 가서 깨어지게 됐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향해 미리 유언을 남기시면서 제 생각부터 조금 달라지게 됐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 누군가는 짧게 살고 누군가는 길게 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인생이란 길지만 짧고 짧지만 길다고 여긴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라고 하신 게 친정엄마의 유언이었네요. 남 눈치 보지 말라고, 세상은 넓다고,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찾아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살라는 말씀과 함께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그게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인생의 끝을 목전에 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을 그날 친정엄마는 제게 주셨습니다. 더 고민하긴 했으나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 여자랑 알콩달콩 지내는 게 역겹긴 했지만 그것이 시샘이나 질투가 아니란 것에서 저는 이미 남편에게 사랑이란 것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남편하고 한 집에서 그것도 아이와 함께 계속해서 숨쉬며 살아가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고역이라 느껴질 것 같아서 이혼하는 게 저한텐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도 바람피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 번만 바람피는 놈은 없다고 하던데 남편이 그 꼴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최종 정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또 그 다음의 다음도 있다면, 그리고 그걸 제 아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까 싶어서 두려웠네요. 또한 이혼을 굳게 다짐하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알아본 게 있었어요. 남편의 수입, 그 돈이 얼만지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겠다 싶었죠.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몰래 챙겨다가 인터넷 뱅킹 접속해서 내역을 다 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저를 속이고 있었더군요. 저랑 아이에게 돈을 더 주기 싫어서 숫자를 속이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다 주는 것처럼 꾸며왔던 것이었어요. 더 이상 재고할 것도 없었죠. 제가 이혼을 하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혼을 입에 올리면서 저한테 센 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세게 나가줬죠. 조용히 마무리 짓자. 우리끼리. 그게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네 식구들한테 네 추잡한 불륜 증거들 내가 안 뿌리는 거 나의 마지막 자비로 알아. 네가 철저히 의린 상황이니까 깝치지 말란 소리야. 알아들어?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해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는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래봤자 저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저한테 기껏 한다는 소리가 후회 안 할 자신 있냐는 개소리였답니다. 후회라뇨? 남편이랑 놈은 바람을 피우는 쓰레기였던 걸로 부족해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했고요. 그뿐인가요? 자기가 어질러 놓고선 그걸 치우는 꼬라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연애하던 시절엔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거 다 연기였었나 보더라고요. 쓰레기를 집안 아무데나 던져놓고 양말도 휙 집어 던져놓고 그렇다고 자기 애를 돌봐주길 하나요? 그 무엇 하나 안 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먼저 후회를 운운한 게 우스웠죠. 남편이 너무 새삼스레 괘씸했고요. 이혼 소송 시작했네요. 협의 이혼으로 가는 것과는 방식이 아주 다르거든요. 협의 이혼은 재산 분할에 대한 세세한 명기가 안 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조정 절차부터 밟는데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양육비는 매달 얼마로 할 것인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죠. 즉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돼요. 자기 애한테도 헌신적이지 않았던 놈인데 그런 남편 놈이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의가 아닌 소송 이혼으로 제가 가고자 했던 거예요. 게다가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얼굴을 계속 봐야 해서요. 그게 싫었네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막상 제가 이혼하자고 강하게 나가니까 똥 씹은 얼굴을 했던 남편. 제가 기어이 소송 이혼으로 진행하자 불같이 화를 냈었죠. 하지만 어쩌겠나요. 그 본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유책 배우자로서 저에게 따질 명분이 없었던 것을요. 결혼 생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저는 새삼 지난 세월 남편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저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아이뿐이었고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었죠. 영혼 없는 인형처럼 사는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가지 않기로 한 게 다행인 선택이었어요. 그런 선택을 더 지체하지 않고 내릴 수 있도록 해준 친정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친정엄마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당신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친정 본가가 있는 지방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시한부 투병 생활을 이어가시는데 제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진 않았기에 친정 식구들도 제 이혼 진행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았기에 남편놈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때 다들 떨떠름한 기색을 감추지 않더군요.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에 캥기기라도 했는지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는 일 때문에 금방 올라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평일이었다고는 해도 회사 일이 정말로 바빴을지언정 자기 장모상인데 진짜 끝까지 정 털리게 하는 놈이었어요. 저는 미련 없이 보내줬고요. 친정엄마 가시는 마지막 길을 지켜보러 온 조문객이 또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비통함에 잠긴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등장하셔서 일순간 좋은 쪽으로 울컥했었어요.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을 정도로 분명히 좋은 고부관계는 아니었다지만 조의를 표하는 것에서만큼은 그런 것 따위는 다 상관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죠.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오셨는데요. 굳이 제가 여쭙지 않은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누이도 같이 오고 싶어 했지만 임신 중이라서 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답니다. 제가 내심 놀랐죠. 시누이가 임신한 줄 몰랐거든요. 제 놀란 표정을 보시고는 시누이가 임신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다고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장례식장같이 부정 타는 곳은 올 수 없었다고도 덧붙여 주셨고요. 솔직히 시누이의 조문 따위는 기대한 적도 없었고 따라서 여쭤본 적도 없었건만 굳이 왜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를 오래 상대하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적당히 자리나 안내해드렸어요. 오신 김에 식사나 하시라고 했죠. 저는 아주 오랜만에 뵙게 된 먼 친척분이 조문을 오셨길래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친정엄마의 옛 추억이 생각나서 한참을 눈물 지었어요. 눈물 닦고 감정 갈무리하고 돌아섰는데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제가 안내해드린 테이블 중간 자리에 앉아서 저를 빤히 보고 계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슬쩍 걸음을 옮겨봤죠. 어머님,
아직 여기 계셨어요? 저는 이제 가셨을 줄로 알았는데요. 여기서 출발 시간 더 늦어지시면 깜깜한 때에나 댁에 도착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네가 얼굴을 안 비췄잖니. 내가 다름이 아니고 긴밀하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여기에 잠깐 앉아보련? 시어머니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 톤이 그 순간 따라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람의 촉이라고 하나 봐요. 괜히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하지만 자리를 피할 만한 핑곗거리가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와 마주보고 앉았죠. 눈가에 남은 물기를 제가 소매로 찍어 누르면서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헛기침을 하시더니 저한테 이런 황당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아까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부조금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말인데 혹시 부조금 많이 들어오면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네? 저희 엄마 부조금이 들어오는 거랑 어머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 왜 없겠니? 우리 아들한테 돈 받아서 쓰는 내가, 응? 기껏 알바 나부랭인가 하는 거 몇 시간씩 하는 네가 수중에 돈 없다고 생활비 아껴 써야 한다고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타령들을 앵간히 했어야 말이지. 너한텐 현금 얼마 없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렇게 목돈 들어올 때나 나한테 돈 빌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순간 잘못 들은 건 줄 알았는데 진심이신 거네요? 일단 어이없는 건 그렇다 치고요. 부조금 들어온 게 저의 차지도 아니건만 저한테 굳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걸 보면 많이 급하신가 봐요. 너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상당히 불순하구나. 애초에 그 성정이 아주 공손하다고는 생각 안 했었지만 지금 그 표정하며 말투하며 아휴, 이게 어디 어른 공경하는 태도라니? 돌아가신 사부인께서 보셨다면 너한테 따끔한 잔소리 해주셨을 거야. 지금 장난하세요? 갑자기 왜 헛소리를 줄줄 늘어놓으시는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돈 없어요. 어머님께 빌려드릴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금 여기가 돈 빌려달라고 말씀을 꺼내질 장소도 아닌데 저한테 불손하다고 하시기 전에 본인을 돌아보세요. 기본 예의라고는 밥 말아 드셨네요? 방금 드신 육개장하고 같이 드셔서 없애버리셨나 봐요? 뭐야? 이것 봐라. 돈 좀 빌려달라고 했기로서니 기분 나빠하면서 아주 본색을 확 드러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너 우리 아들하고 이혼할래? 이혼당하고 싶어서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어머님이야말로 본색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목소리만 고상하게 내시고 항상 가시돋친 비꼬는 말, 폭언만 하실 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목소리도 날카롭게 찢어지시는 것 같네요. 이쪽이 더 어울려요. 아, 그리고 이혼이요.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이가 있으니 이혼 안 당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우리 아들은 효자라서 내가 이혼하라고 그러면 정말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아, 글쎄, 바로 그 네 아들하고 내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딴 협박 안 해도 어차피 이혼 절차 밟고 있다고요!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장례식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어요. 시선이 주목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린 시어머니를 보자 입이 다시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질러버렸어요. 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놈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주제에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밖으로 돌면서 여자 만나는 저질스러운 버릇 있는 놈이야. 바람 안 피우면 못 견디는 병 걸린 놈이라고. 나 그놈 때문에 열받아서 이혼 소송 중이니까 더 이상 내 신경 건드리지 말고 꺼져. 열받아서 한 대 치고 싶은 거 그나마 어른 공경에서 아까부터 참고 있는 중이니까. 바보같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순간에 참고 있으면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슬프게 만드는 것일까봐 저는 터뜨려버렸고 시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셨어요. 다른 조문객들이 부축해져서 간신히 일어났는데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그대로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상황을 보고 있었던 친척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네요. 당연히 모두가 뒤집어졌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 중인 거 확인받으신 후에 기어이 뒤로 넘어가셨다네요. 당신 모르게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충격이신 모양이었는데 무엇보다 이혼 후에 제가 애를 데려가기로 이미 되어 있었으니 이것 때문에 타격을 입으셨죠.
알고 보니까요, 신우이는 지난 세월 임신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다고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 해봐도 임신이 안 됐대요. 그래놓고 일부러 임신 안 하는 척 연기한 거였죠. 근데 저는 금세 임신을 했으니 신우이가 열받아서 저를 속으로 많이 질투했다고 합니다. 오만 돈을 다 쏟아 부어가면서 수년간 병원을 다니며 노력한 끝에 드디어 임신을 한 거였죠. 신우이가 임신했다고 신이 나서는 백화점에서 명품백 질렀대요. 도합 1,500만 원이 넘는다나 그러던데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골머리 썩으면서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확률상 신우이한테 두 번째 임신은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마당에 한 가지 사실을 접한 시어머니께서 기함을 하며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신우이 뱃속의 애가 딸이라고 그랬대요. 그렇다면 손자는 하나뿐인 건데 네가 내 하나뿐인 손자를 빼앗아가겠다고? 그럴 수야 없지. 그건 안 될 일이야. 제발 아이라도 놓고 가면 안 되겠니? 내가 사랑으로 키우겠노라고 약속하마. 정말 간절하게 빈다. 내 손자 나한테서 빼앗지 말아줘. 저한테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남편이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울 수 없도록 각종 특단의 조치를 취할 테니까 믿고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냐며 거듭 저에게 간청을 하셨지요. 바람에 재발 방지하겠다니 정말 웃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죠. 왜 굳이 제 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은 이미 새 여자를 만나고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요. 그 여자한테서 새로 손자를 보시면 돼요.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쉽게 가세요. 그 두 사람 결혼시키시고 손자 낳게끔 하시면 됩니다. 뭐? 나한테 지금 그 거렁뱅이 불려신년한테서 내 손자를 얻으라고? 아이고 두야.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드신 듯 했어요. 그러나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으니까요. 소송으로 진행된 이혼 잘 마무리까지 되었답니다. 뜯어낼 것도 잘 뜯어내서 저로선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애를 봐주시겠다는 큰이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거처를 그쪽 동네로 옮겼고요. 사촌언니의 지인이 자리를 알아봐줘서 일도 다니게 되었네요. 저는 별로 연락도 없이 살았던 일가 친척들이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처음 알았네요. 다들 장례식장에서 목격했던 게 충격이었나 봐요. 저로선 잘 됐어요. 계좌에 돈도 많고 버는 돈도 안정적이라서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전 남편은 그 여자랑 기어이 헤어졌답니다. 저랑 재결합하자고 연락도 왔었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 인간이랑 다시 살겠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당연히 개무시해줬어요. 아이랑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아볼 거예요.